일단은 그 자료를 줄 건데 얘네 시험 범위가 너무 늦게 나와갖고 지금 이제 맨 마지막 4개 있잖아요. 23에서 27번 그 4개 지문에서 23번까지 제가 작업을 했거든요. 자습서를. 그러니까 23에서 26번이구나. 그래서 24, 5, 6 3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제 그 19에서 22번 있죠? 그 네 지문을 일단 진도를 나갈 거예요. 네 지문을 진도 나가고 그 다음에 23에서 26번 자료를 마무리하고 그걸 화요일 날 보충을 할게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알겠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학교가 좀 문제가 많은 게 웃긴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맨 처음에 그 7번부터 시작했죠? 7번부터 22번까지는 전부 다 그 수능 특강 라이트를 출처로 해서 이제 전부 다 그 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마지막 네 지문은 또 출처가 달라요. 이게 스특 라이트가 아니에요. 스특 라이트가 아니라 다 짬뽕 돼 있어요. 막 작년 수능 문제 하나 있고요. 뭐 작년 뭐 고3 모의고사 한 지문 있고요. 재작년 모의고사 막 한 지문 막 이런 식이야, 지금.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가자고 졸라 패고 싶다. 이게 딱 의도가 보이는 게요. 그냥 학생들 엿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엿먹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엿먹을 하고. 그리고 학원도 마찬가지죠. 왜냐면 이렇게 되면 대비가 안 되거든요. 보통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시험 범위를 지금 그때 규리가 이제 그때 파일을 보내줬었는데 그게 내가 엊그젠가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엊그젠가. 그러면은 얘네가 시험이 다다음 주인데 다다음 주에 시험을 보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10일 전에 최종 시험 범위 네 지문을 준 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뭐냐면 그냥 시험 범위 그러니까 그 시험 범위를 초반에 안 알려주고 미리 공부할 시간 안 주게 해갖고 막 어떻게든 시간 끌어갖고 나중에 준다. 이거 자체가 뭐야? 그냥 이걸로 변별하겠다 이 소리예요. 이걸로 변별한다는 건 뭐냐면요. 문제를 잘 낼 자신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를 잘 낼 자신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빠듯하게 막판에 이제 지문을 딱 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끝까지 뭐 열심히 공부하면은 점수 잘 받을 거고 약간 이런 식의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그지 같다는 거예요. 되게 그지 같아. 그래서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가면은 사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고작 네 지문밖에 안 되지만 이 네 지문을 우리가 이 남은 기간 뭐 한 8일, 10일 이 정도 남았는데 이 10일 동안 우리가 영어만 공부할 것도 아니고 딴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내 지문을 완벽히 숙지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냥 내가 수업하고 하면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온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기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내 지문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법적인 포인트도 알아야 돼, 내용적인 것도 알아야 돼, 직독직해도 당연히 다 돼야 되고 단어도 다 외워야 되고 심지어 주요 문장 명작도 돼야 되고 요약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걸 10일 만에 할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영어만 공부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럼 결국에는 얘가 시사하는 바는 뭐냐? 평상시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를 자꾸 강요하는 식으로 지금 이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자고 해서는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지난번에 1학기 때는 약간 간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간 본 것 같다. 보통 1학기 중간고사는 시험 난이도를 쉽게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실력을 모르잖아요. 평균적인 실력을.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시험을 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굉장히 상위권과 하위권 간의 격차가 크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결과를 보면은요. 그때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요. 표준 편차가 30인가 그랬거든요. 그때 1학기 중간고사 때. 그때 그 90점대 초반 받은 친구가 아마 3등급인가 4등급인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등급이 이제 낮게 나왔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하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점수가 한 2, 30점 나왔다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말고사 때 뭐 지영이랑 이제 민하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쌤이 예상했던 건 뭐였냐면 이제 이
점수를 잘 받는 친구들과 잘 못 받는 친구들 간의 이제 격차가 이제 굉장히 커버리면은 그럼 이제 보통 학교에서 어떤 스타일로 시험을 내느냐? 아예 계속 어렵게만 낸다면은 격차 이제 아예 쉽게 내버린다면 상위권 간의 이제 그 변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시험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쉽게 나오는 게 결코 여러분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야. 막 1점만 깎여도 막 1등급 깎이고 막 이러버리니까. 어쨌든간 시험을 쉽게 나오진 않고 제가 예상했던 건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26문제 정도 나온다 치면은 20문제 정도는 평이한 난이도 그리고 3문제 정도는 약간 고난도 문제 그리고 나머지 3문제는 겁나 어려운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냥 다 어렵게 나왔죠. 그렇죠?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죠. 특히 어휘적인 부분에서.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제가 1등급 컷은 잘 모르지만 아마 70점 후반이나 80점 받으면 1등급이었을걸요? 아마 1학기 기말 때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80점을 받았는데 1등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대진고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어요. 대진고에서조차.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건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자면 그 평균 점수나 이런 거를 좀 맞춰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학교에서는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감사에서 걸리거든요. 그러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담당 교사는요. 그러면은 평균 점수는 50에서 60으로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 이하가 되거나 그 이하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가자고를 다니는 이상 시험이 쉽게 나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요. 그때 1학기 중간고사 때 한번 감 봤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시험 난이도는 평이하게 나올 거고 여기서 평이하다라는 기준은 뭐냐면 지난 기말고사보다는 그래도 좀 쉽게 그때 이제 단어가 되게 어려웠으니까 지난 기말보다는 조금 쉽지만 객관식 기준으로 하지만 킬러 문항이 나오는 거죠. 킬러 문항. 그러니까 이거를 맞추면은 이제 한 등급 올라가는 거고 틀리면은 한 등급 떨어지는 거고 이런 식의 이제 킬러 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식의 스타일로 시험을 내는 학교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발고예요. 정발고가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공부를 이제 충실하게 열심히 한 학생들이 그래도 한 80점 후반에서 90점 초반, 대충 한 88에서 92점 사이 정도는 많이 받습니다. 그 정도 점수를 받으면 몇 등급이냐? 3등급입니다. 3등급. 그런 스타일로 시험을 내면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는 킬러 문항을 3개를 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3개를. 그래서 하나 틀리는 것까지가 이제 1등급이고요. 킬러 문항에서 2개 틀리면 2등급, 3개 틀리면 3등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설계해서 내는 거예요. 가자고 지금 현재 여러분 학년도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럼 여러분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느냐? 뭐 사실 크게 우리가 방향성이 뭐 달라질 만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영어는 항상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직독직해 다 잘 해야 되고요. 모든 나와 있는 단어 잘 알아야 되고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인 거, 내용 학습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학습. 그리고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자면 어법에 대한 학습. 특히 고1 때는 어법에 대한 부분도 킬러 문항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2 때는 어법을 킬러로 내진 않거든요, 보통. 근데 이제 고1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법의 비중이 그래도 낮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3문제 정도 나와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게 보통 배점이 4점에서 좀 많게는 4.5점까지 가거든요. 어법 문제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3개 틀려도 벌써 80점대죠. 그러니까 이제 어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이제 영장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요약형이겠죠. 요약형. 사실상 출제율 100%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 학습이 내가 됐다면은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럼 내가 어법적인 부분이 학습이 되었는가를 점검을 하고 이 어법적인 학습을 점검을 할 때는 간단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만들어드렸던 어법 변형 테스트에 대한 해설지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법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면은 내가 이제 영장에 대한 학습은 잘 되었는가 이런 거를 또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문제는 뭐다? 지금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사실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다음 주 한 주 정도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인데 원래대로라면은 오늘까지 해서 진도를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또 진도를 늦게 끝냈으니까 테스트를 또 봐야 될 거 아니야. 뭐야? 해석 테스트든 뭐 어법 테스트든 영작 테스트든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테스트랑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또 이제 변형 문제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제 질문할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여유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지금 문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꾸 이제 엿먹이려고 하는 건데요. 자 얘기가 길었는데 여러분께서 지금 이제 이 남아있는 기간 한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본인이 얼마나 좀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열심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은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으니까 우리 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저도 좀 시간을 최대한 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평상시에 좀 학습을 하시고 뭐 내용에 대한 학습도 좋고요. 뭐든 좋아요. 뭐 변형 문제도 좋고 뭐 이제 뭐 워크북도 좋고 다 좋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이 그때그때 체크해 놓고 그냥 저한테 톡으로 차라리 물어봐서 내가 이제 뭐 답변을 좀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2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그게 더더욱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단어를 좀 나눠줄게요. 요거죠. 자, 방금 나눠드린 게 이제 14강에 2번부터라고 써 있는데요. 그게 아마 19에서 22번일 겁니다. 19에서 22번 단어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에서 22번 워크북 드릴게요. 워크북. 그리고 19에서 22번 그 자습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진도 나갔던 15에서 18번 워크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직 이제 자습서 제가 작업 중인 단어는 미리 뽑았습니다. 마지막 외부 지문 23에서 26번 단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규리가 아까 뭐 15에서 18번이 단어가 있었죠, 단어장이. 그거는 제가 따로 뽑아줄 테니까 까먹지 말고 저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19에서 22번 지문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지문을 좀 마무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오늘. 잠깐만. 니네 시험 날짜가 언제라고 했더라?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영어 시험이 마지막 날이라 했나, 니네가? 네. 그래요? 잠깐만. 니네가 3일 시험가요? 네. 20, 21, 22 화수목 맞아? 월화수요. 아, 월화수예요? 2학년이랑 다르네 또. 2학년은 화수목 시험 보는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월화수인데 그럼 수요일날 영어 보는 거예요? 맞아? 네. 너네 오후에 시험 보니 혹시? 네. 마지막 날은 오후. 아, 마지막 날만 오후야? 네. 그래? 오후 혹시 몇 시에 시험 봐요? 한두 시? 시험. 저번이랑 똑같이 보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마 직보는 그냥 화요일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4강의 2번부터 볼 건데요. 학교에서 아마 진도는 다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온클에 올려놨을 거 아니야. 아닌가? 수업하나? 요새? 네. 저기? 수업해요. 아, 그래요? 진도 다 나갔어요 그러면은? 아니요. 시험 범위에 대한 거? 아직도 안 나갔어요? 양아치네 진짜. 여기는 나갔죠? 여기 나간 거. 여기는 아마 나갔을 겁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4강의 2번부터 볼 건데 이게 학교에서 여러분 오메 소리 학교에서 진도를 나갔다니까 알 텐데 이 지문이 엄청 어렵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지문 할 때 이해 잘 되셨었나요, 여러분?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목표 관련적 처리와 목표 지향적 처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아마 진도 나왔을 겁니다. 이거 혹시 잘 이해됐어요, 여러분? 할 때? 잘 안 됐어요? 그래?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내가 되게 궁금해갖고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에 그 내신 대비를 하면서 내가 좀 과감하게 말하자면 이번 내신 대비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이 지문이 전년도 수능보다 어려웠어요.
지문 난이도만 보자면 지문 난이도만. 그래서 되게 이해를 좀 잘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 정의가 되게 중요해요. 정의가.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구조독해 패턴은 아주 단순합니다. 도입에다가 주제가 그냥 2번 나온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도입부를 보자면 목표 범위에 따라 학습자에게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주제 첫 번째는 목표 관련적 처리에 대한 거, 주제 2는 목표 지향적 처리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약문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만약 요약이나 그런 걸로 나온다면은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축에 속하게 될 거고요.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일 어려운 문제라면은 변형을 한 순서 또는 삽입 이런 걸로 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은 흐름상 어색 이런 걸로 내면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지문은요. 좀 이 지문의 난이도가 쉽다면은 대입학, 뭐 주제나 요지 이런 쪽, 아니면은 어법 문제 이런 걸로 낸다면 이제 좀 난이도가 낮은 거고요. 또는 변형을 하지 않은 순서나 삽입 이런 쪽으로 낸다면 난이도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given the range of goals, 여기서 given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주어진다라는 거잖아. 사실 여러분이 해석할 때는 뭐뭐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 그래서 쌤이 같은 말을 써놨는데요, considering과 같은 의미입니다. considering. 주의할 점은 뭐냐면 given은 PP형인데 consider는 IN정으로 쓴다는 점이야. 이거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 주자면, 원래 우리가 이 considering 어쩌고 이제 콤마가 나오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게 분사구문이거든. 분사구문. 그래서 앞에 이제 as가 생략된 거예요. as랑 주어, 그리고 원래는 consider, 원래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 접속사랑 주어 날리고 동사를 ing한 뭐 이런 버전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given이랑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얘는 ing를 쓰는데 얘는 왜 pp를 쓰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consider는 이미 consider 자체가 고려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물결을 고려해 보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give라는 거는 뭔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given이 되면 뭔가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냐면,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결이라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과 비슷한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given과 considering이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자, 한번 볼게요. 어법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래요. 어법으로 막 given을 giving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consider로 바꿔서 considered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목표들의 범위를 고려해 보면 어떤 목표들의 범위냐? That can influence learning. 그러니까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들의 범위를 고려해 보면 it is not surprising. 놀라운 일이 아니랍니다. 해설을 이어가요. Different models reflect. 그러니까 다른 모델들이 반영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뭘 반영하냐면 different types and degrees of goal-based influence. 그러니까 목표를 기반으로 둔 영향의 다양한 타입들과 정도, 다양한 유형과 정도를 반영한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래요. 자, 직독직했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게 뭐냐면 목표들의 범위를 고려해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들의 범위라는 거는 정확하게는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면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 어떤 내가 목표가 있는데 내가 수능을 1등급 받기 뭐 이런 거를 목표로 삼을 수도 있고요. 이건 좀 이제 비교적 넓은 목표, 이제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고, 좀 작은 목표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데일리 테스트 다 맞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목표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는 거야. 실제 내용은 몰라. 뒷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자, 근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목표의 범위를 한번 고려해보자. 이랬을 때 그럼 뭐가 놀라운 게 아니냐면은 여기서 목표를 기반으로 둔 영향의 다른 유형들 그리고 다른 정도들 이런 거를 반영한대요. 다른 모델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모델이란 건 뭐냐면 그 이제 어떤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봐.
너네 role model이라는 말 알고 있죠? role model. 그러니까 role model이 뭡니까? 뭔가 내가 목표로 삼는 어떤 그런 모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델은 목표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진 어떤 형상 이거를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니네가 선생님이 목표라고 선생님이 만약에 너네의 목표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어떤 특정 선생님, 어떤 뭐 국어 선생님이 있어. 그럼 국어 선생님이 모델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그런데 각자 이제 다른 어떤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말했잖아. 목표의 범위가 수능 1등급이냐, 데일리를 당하는 거냐. 그럼 각자의 그 모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모형에 따라서 이제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영향을 주는 유형과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목표에 기반을 준 영향이라는 건 그냥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아.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목표를 어떤 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학습 방향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자, 서월드와 이제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propose 제안합니다. A broad distinction. broad는 넓은, distinction은 구분이란 뜻이죠. 넓은 구분을 제안합니다. between 뭐뭐 사이에 learning which is explicitly goal driven. 여기서 explicitly라는 단어는요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그러면 explicitly는 이제 명시적으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라는 게 뭐냐면 좀 분명하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목표 지향적인 학습. and 그리고 여기서 대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learning입니다. learning. which is goal relevant. 그러니까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that. 그러니까 learning이죠. 학습이죠. 목표와 관련이 있는 학습. 이거 사이에 구분을 제한한답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 학습이라는 게 있고 목표 관련적 학습이라는 게 있다. 아까 전에 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양한 모델들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의 범주를 설정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딱 두 가지로 잡아서 이 목표 지향적 학습과 목표 관련적 학습이라는 두 가지로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야. 됐어? 굉장히 많은 게 있겠지만 두 개를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바로 가보죠.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목표 관련적 학습에 대한 게 먼저 나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목표 관련적 학습이 좀 더 어려워요. 내용이. 목표 지향적 학습은 쉽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 목표 관련적 처리라는 녀석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하는 건데 자, 이게 뭐냐면 not explicitly directed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방향이 안내되진 않는답니다. 뭐가? 이 목표 관련적 처리가. 목표 관련적 처리는 명시적으로 방향이 안내되지 않는데, 즉 방향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방향성이라는 것은 얘들아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정, 학습 과정.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학습 과정이 명시적이지 않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by the goals of the reasoner. 그 추론자의 목표들에 의해서요. 여기서 추론자라는 거는요, 정말 쉽게 말하면 학습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학습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나 results in, 자, result in은 어떤 결과를 낳는 거죠. 뭐뭐를 유발하는 거죠. 어떤 결과를 낳는답니다. 어떤 결과를 낳냐면 that are nevertheless useful.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한 결과를 낳는데요. With respect to those goals. with respect to 하면은 뭐뭐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when it comes to 이런 걸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써둘게요. when it comes to 명사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뭐뭐에 관해서. 자, 뭐에 관해서냐면요. those goals. 그러한 목표들에 관해서요. 자, 직독직해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목표 관련적 처리라는 건 뭐냐면 뭔가 방향성이 뭔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학습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뭔가 좋게 느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뭔가 좀 나쁜 식으로 들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에 관해서 유용한 결과를 낳게 된대요. 이 목표 관련적 학습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예시는 다 써놨는데요. 내 목표가 수능 1등급이라고 쳐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제 목표 관련적 처리로 가자면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냥 뭐 이런 거. 이건 방향성이 뚜렷한 게 아니죠. 그냥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방향성이 뚜렷한 건 아니잖아. 그렇지? 또는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수능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나는 아침 식사를 꼭 할 거야. 뭐 이런 거. 그럼 아침 식사를 꼭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 학습과 뭐 사실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뭔가 방향성이 뚜렷한 건 아니잖아. 내가 아침에 밥 뭐 잘 챙겨 먹는 거랑 뭐 뭔 상관이 있겠어.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아침에 내가 이제 든든하게 밥을 먹으면은 뭐 이제 머리 회전이 잘 되고 뭐 어떤 뭐 건강이 좋아진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런 이제 효과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목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이제 유용한 결과를 낳을 수는 있다는 거야. 아까 수능 1등급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수능 1등급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향성은 뚜렷하진 않지만 그냥 열심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내신 1등급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목표와 직접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유용한 결과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표 관련적 처리가 바로 그런 거다. 목표와 뭔가 어떤 목표를 잡고 직접적으로 이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무언가를 내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다는 거죠. 내가 수능 1등급을 받으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가져야 되고 아침 식사도 해야 되고 내가 뭐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목표와 관련성이 있는 처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뭐 예를 들어서 미리 말하면 목표 지향적 처리는 뭐냐? 건강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는 그냥 하루에 한 2시간씩 자면서 뭐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수학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영어 공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과학 공부를 할 거야.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계획적이죠. 그렇죠? 방향성이 뚜렷하죠. 이게 목표 지향적 처리라는 거예요. 차이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목표 지향적은 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뚜렷하고 구체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목표 관련적 처리는 뭡니까? 뭔가 좀 뚜렷하지 않고 뭔가 좀 이제 애매하고 약간 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제가 explicitly에다가 표시해 놓으라고 했었잖아. 목표 지향적 처리는 어떻다? 명시적이라고 나와 있잖아. 명시적이라고. 명시적이란 게 뭐야? 눈에 띄는 거라고. 눈에 잘 보이는 거. 눈에 보인다고. 됐어? 근데 얘는 눈에 띄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goal relevant 목표 관련적 처리는 explicitly가 아니라 implicitly. 여기서 이제 im으로 바꾸면 돼요. x를 im으로. 아래 나옵니다, 단어가. 그래서 implicitly 하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어디 있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나와 있어요. implicit. 보여요? 목표가 이게 목표 관련적 처리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implicit 나와 있죠. implicit은 내재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재적이란 건 뭐야? 뭔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됐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자, thus 따라서 in goal relevant processing. 자, 목표 관련적 처리에서는요. The desired learning 바람직한 학습이 may occur 발생할 수 있답니다. As a side effect 부수적인 효과로서. 자, 바람직한 학습을 하다 보면은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부수적인 효과가 뭔데요? 아까 말했던 뭐 예를 들어 나는 이제 수능을 잘 보기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려고 했는데 건강이 좋아졌어. 그럼 내 목표랑은 관련이 없지? 하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건강이 좋아졌어. 난 수능을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신 1등급이 나왔어. 내신 1등급은 수능 1등급과 맞닿아 있진 않지만 어쨌든 부수적인 효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Normal task related processing.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업과 관련이 있는 처리의 부수적인 효과.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내가 설정한 목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설정한 목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정한 어떤 목표가 있을 텐데 그 목표에 대한 직접적인 게 아니라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시 부분 볼 건데 이게 참 이 글 쓴 사람이 정말 그지같이 썼어요. 아니
예시가 나오면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할까봐 원래 예시를 써주잖아요. 근데 예시가 더 어려워요. 자, 한번 직독직 해볼게. 추론자는 가질 수 있습니다. 암시적 방향성을요. 유지할 수 있는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주는 암시적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것 주변의 세상에 있는 모델. 뭔 말이야 이게? 다시 전체적으로 해볼게. 예를 들어서 추론자는 그것 주변의 세상에 대한 정확한 모델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암시적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 자, 이해되어 뭔 말인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하나씩 뜯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이만큼 달아놓은 거예요. 엄청 많죠. 여기서 일단 이시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implicit orientation입니다. 이시 가리키는 게 그러니까 내재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암시적인 방향성. 자, 그럼 하나씩 보죠. reasoner, 추론자는 즉 학습자는 어떤 학습자? 목표 관련적 처리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 됐죠? 그런 사람은 뭘 가질 수 있냐면 암시적 방향성을 가질 수 있대요. 암시적이라는 거는 눈에 띄는 거예요? 아니죠. 애매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애매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방향성. 됐어? 자, 근데 이 애매한 방향성이긴 한데 이 애매한 방향성 주변에는 주변부,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 주변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애매한 방향성의 주변부에는 정확한 모델이 있대요. 정확한 모델. 자, 아까 내가 모델 뭐라고 했어요? 목표라고 하라고 했죠. 목표. 그렇죠? 그러니까 뚜렷한 모델이 있대요. 여기서 accurate를 뚜렷한이라고만 해서 뚜렷한 얘를 정확한이라고 하지 말고요. 뚜렷한. implicit은 모호한에 가까운 거예요. 이 글에서는 모호한. 그러니까 같은 말로 쓰자면 vague 뭐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vague. 뭐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뭐 ambiguous. 뭐 이런 단어가 있겠죠. 이런 게 모호한,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모호한 방향성, 그러니까 모호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뚜렷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방향성은요. 방향성. 자, 방향성은 모호합니다. 근데 이 주변부에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 목표는 뚜렷하다는 거야. 아까 말했다시피 방향성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델은 목표라고 생각하시고 목표는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잘 봐. 우리가 아까 선정한 목표는 수능 1등급이었어. 근데 내가 가지는 방향성, 학습 과정은 어떠냐면요. 그냥 열심히 하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이런 거라고, 이런 거. 뭔가 좀 이게 뭔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간 좀 애매한 이제 그런 녀석이라고 보면 돼.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방향성 자체는 애매해요. 그래, 뭐 열심히 하자, 뭐 아침 일찍 일어나자, 이런 게 되게 애매해. 근데 결국에는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뚜렷한 목표를 위해서 얘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뚜렷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소 애매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목표 관련적 처리를 하는 사람들은요.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나 진짜 이번 내신 잘 받아야 돼. 잘 받아야 돼. 아, 어떻게 할까? 아, 내가 진짜 이번엔 열심히 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게 목표 관련적 처리야. 여러분은 대부분 목표 관련적 처리로 학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알겠죠? 이번 내신 나 진짜 잘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난 1학기보다 진짜 내가 한 1.5배 열심히 한다. 이게 뭐야? 너네의 목표는 뚜렷해. 전부 다 목표는 뚜렷하게 있습니다. 이 목표의 뚜렷함을 유지시켜주는, 내가 이번 내신을 잘 받아야겠다라는 이런 뚜렷한 목표를 유지시켜주는데 방향성이 있겠죠? 이 방향성은요, 얘들아, 동기부여라고 생각해도 돼. 동기부여. 됐어?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뭐야? 다시 한번 봐봐. 아, 내가 이번에 내신 1등급 꼭 받아야지 나 내신 1등급 받을 거야 라는 이 목표를 계속해서 내가 잃지 않게 해주게 하는 게 뭐야? 그게 동기부여 아니야? 그쵸? 근데 그 동기부여가 내재적인 동기부여라는 거야. 내재적인 거. 눈에 띄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냥 열심히 할 거야. 이 정도라는 거지. 목표 관련적 처리 학습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내재적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야. 뭔가 눈에 띄진 않지만 나 내신 1등급 받아야 돼. 나 진짜 열심히 해야 되거든. 나 열심히 할 거야.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냥 이 정도 마음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됐어? 미나 뭔 말이 좋게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이해 안 된 포인트 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 질문이 좀 어렵거든요. 요 문장 자체가. 다시 한번. 자, 그 학습자는 어떻다고요? 그 학습자 주변 세상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근데 이 목표는 뚜렷하게 있어요. 근데 이 목표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 이 목표가 계속해서 살아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이 목표가 계속 살아있게 해주는 건 뭐냐? 바로 이 애매한 방향성이라는 거야. 이 애매한 방향성 자체는 애매하지만 내가 이 마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해야지, 나 열심히 해야지. 이런 내재적인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이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됐어 이제? 오케이?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 자, 여기까지 이제 고통스러웠죠? 이제는 별로 안 고통스러울 겁니다. Goal Driven Learning. 자, 목표 지향적 학습입니다. 얘는 별로 어렵지 않다 했죠. In contrast하고 이제 반대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시점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제가 매 시간 얘기하는 거 있죠? 시점 전환이면 뭐다? 문장, 삽입, 연결사 추론, 글의 순서 이런 거 신경 써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목표 지향적 학습은 추진됩니다. By explicit 나왔네요? explicit. 그러니까 명시적인 학습 목표에 의해서 추진됩니다. 추론자의 명시적 학습 목표. 즉, 그러한 목표는요.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결정을 내리기도 한답니다. 내용을요. 어떤 내용? 배워지고 있는 것의 내용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자, 똑같이 목표 수능 1등급으로 정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하는 거야? 나 하루에 이렇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할 거야.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뭐 그냥 열심히 한다? 다 필요 없어. 구체적이고 계획적으로. 됐어? 자, 그럼 봐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나 하루에 단어 100개 외울 거야. 이렇게 설정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100개 외운다는 것 자체를 설정해 놓으면 이것 자체가 나의 학습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 100개를 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행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단어장을 본다던가 아니면 뭐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단어장을 본다던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결정짓는 거잖아. 나의 어떤 학습에 있어서 그런 이제 내용, 학습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내가 단순히 열심히 하자 하면은 얘가 영향을 줄까요? 걔는 영향을 주진 않겠죠. 왜냐면은 그 방향성 자체가 애매하니까. 근데 방향성이 뚜렷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나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습 지향적,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학습이 어떤 나의 직접적인 학습 방향성에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뭔 말인지? 오케이? 지연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 학습이니 목표 관련적 학습이니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문장이에요. 결론 문장입니다. As the regional schools change. 자, 추론자의 목표가 변화함에 따라 so does the learning that results. 자, 여기서 so 동사 주어 나왔는데 주어 또한 그러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아래 써놨어요. 자, 여기서 that results는 앞에 있는 learning 수식하는 거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학습 또한 그러하다. 즉 학습 또한 변화한다. 추론자의 목표가 변한다. 추론자의 목표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목표 관련적 처리냐, 목표 지향적 처리냐 이거에 따라 내 학습에 영향을 주거나 아니 뭐 영향을 이만큼 주거나 이렇게 주거나가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던 예시로 자 목표 관련적 처리 나 열심히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 거라. 자 목표 관련적 처리였고 자 목표 지향적 처리 나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울 거야 라고 했을 때 열심히 공부할 거야랑 단어 100개 외울 거야 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얘는 이제 관련적, 얘는 지향적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이제 학습 방식이겠죠. 학습 방식. 근데 학습 방식이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르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학생이랑 단어 하루에 100개 외워야지 하는 학생이랑 학습 방향성이 똑같겠냐고요. 학습이 똑같겠냐고. 당연히 다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목표 관련적 학습이랑 목표 지향적 학습이 다르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은 학습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다르다는 거야. 학습자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어떤 방향성이 서로 다르니까 얘랑 얘는 방향성이 다르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지문은요, 지문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자습서를 좀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원문이 있으니까 반드시 원문으로 학습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가봅시다. 자, 14강의 4번 볼게요. 혹시 방금 전에 한 질문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습니까? 있으면은 제가 질문 좀 받아줄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14강의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별로 안 어려워요. 저기가 제일 어려웠어. 자, 고비 넘겼어. 자, 보겠습니다. 패턴 아주 심플하죠? 주제, 예시가 됩니다. 주제가 또 2번 나왔는데요. 자, 처음 문장을 보시면 건강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주요 소재는 건강에 대한 거예요. 건강이 소재인데 건강이라는 게 역동적이고 복합적 상태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 그러니까 얘는 추상적 주제라는 거예요. 추상적 주제. 건강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다라는 게 그게 뭔데? 역동적인 건 뭐고 복합적인 건 뭔데? 말이 애매하잖아. 그렇지? 추상적이고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킨 게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문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다소 구체적 주제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주제문을 보자면 건강은 유전 체질, 환경 조건, 개인 경험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랍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건강이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뭐에 따라 다르냐면 나의 어떤 유전적인 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환경, 그리고 내가 겪었던 개인적 경험, 이런 모든 거가 다 서로 맞물려서 나오게 되는 게 건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는요, 단순하게 뭔가 하나로 인해서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가 짬뽕되어서 나오는 최종 결과물이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고정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유연하고 역동적이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이런 게 바로 건강이라는 거. 이해됐죠? 그러니까 주제는 벌써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예시로서 이제 2문장이 나오는 건데요. 이 예시 1번과 예시 2번 내용이 조금 반대 내용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류의 글은요 보통 순서 문제로 내기가 좋아요. 순서 문제로 어떻게 묶으면 되냐면 얘네 둘 한 세트로 묶고 얘 하나 묶고 얘 하나 묶고 이런 식으로 내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방금 전에 읽은 건데요. Health is a dynamic and complex state. 건강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떠냐면 It is a product. 이 product라는 게 산물이야. 산물, 결과물. 됐어요? 자, 그것은 산물입니다. Continuous interactions. 지속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래요. 자, 뭐 사이에? 개인의 유전적 체질, 환경적 조건, 개인적 경험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것의 결과물이라고요. 됐죠?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바로 예시가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한 유아의 immediate은 즉각적인 또는 당시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리고 long term 했으니까 장기적인 건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as influenced 영향을 받는답니다. 뭐에 의해서 영향받느냐? 이 녀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What his or her mother's personal lifestyle practices during pregnancy. 자, 그러면
그 또는 그녀의 즉 그 아이의 엄마의 개인적 생활 양식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임신 기간 동안.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야? 엄마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지금 나이의 건강과 장기적인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엄마의 그 개인적 생활 양식 습관이 뭐가 있는데 그 예시가 이제 나오는 거야. 예시. 예를 들면은 뭐 식습관이라든가 또는 사용 또는 회피인데요. 뭐 술, 담배 그리고 특정한 약물을 뭐 복용을 했는지 아니면 복용을 안 했는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 또는 회피니까. 그리고 일상적인 프리나탈 케어라고 나왔는데 이 프리나탈이 이제 태아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상적 태아 관리 그리고 노출이랍니다. To communicable illnesses or toxic stress. 여기서 communicate가 의사소통하는 거죠. 의사소통한다는 건 전달하는 거잖아. 그래서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염성 있는 이라는 뜻까지도 됩니다. 전염성 있는. 전달할 수 있다는 건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나 유독성의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뭐 이런 게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이러한 행위들에 의해서 아이의 건강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이잖아요. 지금 이 아이 입장에서 봐봐. 엄마가 있고요. 이 엄마가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전적인 체질이라든가 환경 조건이라든가 개인 경험에 의해서 아이의 어떤 그 건강이 달라진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임신 기간 중에 하는 행동들, 그런 습관들, 이건 뭡니까? 어찌 보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엄마가 담배 피우면 얘도 당연히 그걸 느낄 테고, 그렇죠? 엄마가 술 마시면 얘도 느낄 테고, A 입장에서는 경험이고, 그리고 엄마와 아빠의 어떤 유전적인 측면도 당연히 아이의 건강에도 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다음 내용 보시면 Mothers who fail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during pregnancy. 임신 기간 동안에 건강한 생활 양식을 fail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지 못하다, 뭐뭐 하는데 실패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데 실패한 엄마들. 임신 기간 동안에 건강한 생활을 하지 못한 엄마들은 are more likely to. 자, be likely to 하면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more가 붙었으니까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give birth to는 뭔가를 낳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낳다. 됐어요? 그러면은 낳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낳을 가능성이 높다. infant, 유아를요.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대. 어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어떤 아이냐? For born prematurely. prematurely는요. 이제 미리 너무 이르게 이런 뜻입니다. 너무 이르게 태어나는 거니까 조산하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have 가지는 거야. low birth weight. 낮은 태어날 때의 체중. 그러니까 저체중으로 태어난다는 거겠죠. 또는 experience 경험하는 거야. A range of special challenges. 그러니까 다양한 범위의 특별한 문제들을 경험하는 이런 유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감정이입이 너무 많이 돼갖고 되게 슬펐는데 잠깐 딴소리를 좀 할게요. 제가요 여기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대부분 아마 모르실 텐데 쌤이 이제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이 지금 7살이에요. 7살인데 내 아들이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다 해당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제 너무 일찍 태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보통 우리가 10달 채워서 낳잖아.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8개월 차에 태어났어요. 8개월 차. 조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체중. 보통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체중이 3kg 되거든요. 우리 아들이 1.2kg로 태어났어요. 1.2kg. 나 되게 충격받은 게 뭐였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분만실에 이제 가면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원래 남편도. 근데 이제 그때 우리 와이프가 좀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 좀 긴급하게 애를 낳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나는 분만실에 못 들어갔어. 근데 이제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뭐 아내가 이렇게 막 애기 낳는다 보면은 막 이렇게 철제로 된 의자 같은 데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 아 물론 저는 푹신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앉아서 막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5분 정도 지났는데 뭐가 나와 분만실에서. 그러더니 그 간호사가 보호자분 오세요 이러는 거야. 난 가만히 있었어. 보호자분 오세요. 아 저요? 아 나 설마 애가 5분 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 그래갖고 갔어. 갔는데 애기가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인큐베이터에. 내가 그거 보자마자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가 내가 이제 맨 처음에 그 간호사한테 했던 말이 제 애예요? 아니 너무 빨리 나왔으니까 애가 제 애예요? 네 이러는 거야. 그럼 그냥 봤어. 손가락 발가락 다 있죠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하고. 근데 애가 처음에 너무 작다 보니까 진짜 얼마 됐냐면 내 팔뚝 하나만 했어요. 애가 딱 정확히 이만했어. 내가 이렇게 대봤거든. 대봤는데 딱 이만한 거야. 너무 작은 거야 애가. 그래서 이제 일찍 태어났는데 애가 1.2kg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아들내미가 57일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는데 인큐베이터 비용이 2달 동안 정도 해갖고 5,300만 원 나왔어요. 비용이.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실제로 한 8만 원 냈습니다. 낸 거는 한 8만 원 냈어요. 왜냐면 무슨 막 이렇게 그렇게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뭐 나라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몇 킬로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 지원금이. 근데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1.5kg 미만으로 태어난 애들이 제일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1.2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 받고 뭐 보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한 8만 원인가 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간 그거 없었으면은 5천만 원 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특별한 문제들. 제가 아기가 8월생인데요. 진짜 그 해, 그 4달 동안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4달 동안, 9, 10, 11, 12, 이 4달 동안 병원을요, 한 70번 갔습니다. 70번 정도, 대학병원을. 왜냐면은, 무슨 뭐 뇌출혈이 있대요. 뭐 뇌출혈 그래서 뭐 해야 되고, 아기가 요만하다 했잖아. 애 요만한데 막 피를 이만한 걸로 3통을 뽑아요. 그래서 뭐 호르몬이 문제가 있대. 뭐 호르몬 검사에. 심장에 빵꾸가 뚫려 있대. 그것도 뭐 찍어. 뭐 이렇게 초음파 뭐 이렇게 막 문대요.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발라갖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뭐 비용은 뭐 둘째 치더라도 비용도 많이 들어요. 이거 한 번 문대는데 30만 원이거든요. 이거 문대는데 1분도 안 걸려요. 한번 쓱쓱쓱쓱 문대는데 이게 30만 원이야. 보험도 안 돼요 이거는. 아무튼간 뭐 비용은 근데 둘째 치더라도 되게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호르몬 검사를 했대.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내가 봤는데 내가 증거물을 좀 이런 말을 뭐 아니 내가 증거를 봤는데 무슨 막 황당한 거지 나는. 아무튼 막 그냥 별의 그게 다 있었어요. 뭐 무슨 그 신생아 망막증이라고 해서 눈 검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눈 상태가. 그걸 어떻게 검사하냐면 안과를 가서 그 대학병원에 안과가 있잖아요. 그럼 가서 이제 그 분공을 확장해주는 안약을 넣습니다. 근데 그 안약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10분 간격으로 해서 5번인가를 넣어요. 넣고 10분 기다렸다 또 넣고 10분 기다렸다 이렇게 5번인가를 넣습니다. 1시간 동안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게 성인들도 넣으면은 눈이 좀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요만한 애잖아. 요만한 애한테 이제 안약을 넣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99% 확률로 우는데요. 이제 그 검사실이 있어요. 그럼 검사실로 이제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된다. 근데 기왕이면 안 들어오는 걸 권장드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가. 그래서 와이프는 안 들어갔고 난 들어갔어요.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벌써 한 6년 전인데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망막증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일반 성인들은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탁 이렇게 고정시키는 뭐 그런 걸 이제 착용을 합니다. 여기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왼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애기가 그게 되겠냐고.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애를 잡고요. 집게 같은 거 갖다가 애 눈을 잡습니다. 눈을 잡고 이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또 잡고 이쪽으로 돌리고 또 이쪽 잡고 돌리고 돌려요. 제가 그거를 라이브로 봤어요. 내 눈앞에서. 그러니까 완전 이 조그만 애가 하고 엄청 울지 당연히. 얼마나 무섭겠어. 한동안 이제 애가 좀 트라우마도 있었거든요. 좀 어두컴컴한 데만 가면은 애가 좀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었어요. 한동안은. 아무튼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부터 해갖고 나 그때 막 허벅지 찌르면서 봤어요. 그거. 아무튼간 와이프 막 밖에서 울고 있고.
아무튼 막 별게 다 있어요. 뭐 그거부터 해갖고 뭐 벌써 큰 수술도 2번인가 해갖고 막 전치 2주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괜찮아졌습니다. 어렸을 때 고생을 하도 많이 했고. 내가 근데 이 지문을 보다 보니까 너무 감정이입이 돼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우리 와이프 술 담배 안 하거든요. 술 담배 안 해요. 되게 건강한데 아무튼간 네 어쨌든 이렇답니다. 자 그다음 문장 한번 바로 가볼게요. 보시면 These children also face. 자 이러한 애들은 또한 직면하게 된답니다. Significantly greater ways. 그러니까 상당히 더 높은 어떤 위험 이런 거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글쓴이 패보고 싶네요. 되게 패버리고 싶네. Of developing chronic health problems and 어디 데스라고? 이거는 선 넘는데 이거? 만성적 건강 문제들 아니면은 요절이에요. 요절 일찍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은 리스크를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 찾아가서 패버리고 싶어요. 말 같지도 않은. 자 마지막 문장인데요. In contrast 역시나 또 한 번 더 10점 전환됩니다. 자 그래서 연결사 나왔죠. 그에 반해서 대조적으로 A child who is born healthy. 자 어떤 아이냐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엄청 길죠. 이런 아이랍니다. 어떤 아이냐? 자 대조적이라 했으니까 아까 위에서는 되게 뭔가 건강상의 이제 좀 어떤 문제, 경험을 많이,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될 만한 경험을 많이 했던 아이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그에 반해서 그러면 어떤 내용 나오겠어? 건강상에 이점이 있는 애기의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고요. 여기서 요거 좀 주의하자 얘들아. 여기 보시면 is, consumes, lives, has야. 전부 다 s부터 있지. 3인칭 단수형이지. 근데 얘는 raised예요. 요거는 좀 주의하자. 알겠지? 왜냐면 raised 앞에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raised가 pp인데 pp 뒤를 보면 목적어가 없는 거 보이시죠? 뒤에 목적어가 없죠. 수동형이니까. 그래서 기르는 게 아니라 길러지는 거야. 길러진. 그래서 과거분사 수동태로 해석해야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볼게. 자 건강하게 태어나고 nurturing family. nurture는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거니까 영양을 잘 공급해주는 가정에서 길러지고요. 그리고 영양분이 많은 그런 이제 식사를 섭취하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학습하고 레크레이션은 오락이죠. 어떤 즐길거리. 그러니까 뭔가 배우고 즐길거리를 할 만한 그런 수많은 기회를 가진 아이들. 한마디로 금수저인데요. 자 어쨌든 이런 아이는 어떻다? Is more likely to enjoy. 자, be likely to 또 나왔죠? 뭐 할 가능성이 있다. more 붙어서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할 가능성이 높다? 누릴 가능성이 높다. 건강한 삶이다. 되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시는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순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제가 빈칸 추론, 연결사 추론 써놨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주세요. 그래 순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순서. 빈칸은 사실 낼 만한 게 그래 초반부 정도 낼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빈칸은 오히려 가능성이 좀 낮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에서 내기 좋은 건 연결사, 그래 순서 또는 문장 삽입도 내기 좋고요. 아니면 차라리 흐름상 어색. 흐름 문제로 내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흐름 문제. 됐나요? 흐름 문제를 내기에 괜찮은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여기서 대조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 막 more 같은 거를 less로 바꿔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름상 어색한 어휘 고르기 뭐 이런 문제로 내기에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 greater risk 같은 단어로 막 바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more likely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 바꿔도 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과 같은 문제로 내기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